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결국 다시 기존 공조본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권동욱 정치평론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바로 오늘 자정 만료됩니다. 공수처의 재집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는데 공수처가 체포영장 유효 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영장 집행 권한은 또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경찰은 법적 논란이 있다면서 사실상 거부를 했죠. 오늘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를 먼저 듣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죠. 공수처가 권한 논란이 일단 처음부터 있었고요. 그 권한도 없고 이제 그 역량도 좀 초반에 의문이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권한도 없고 역량이 없던 공수처가 집행 마지막 날에 최악의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경찰 지휘권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그 경찰에다가 집행 권한을 또 어떻게 보면은 지휘하던 입장에서 이렇게 요청을 하듯이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경찰이 그러니까 자기네 수사권은 그대로 갖고 가겠다라고 하면서 집행만 경찰이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경찰 입장에서 봤을 때 힘든 거는 우리한테 맡기고 이건 뭐냐 이런 또 오히려 감정적인 어떤 문제 제기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까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는 그래서 공조본이 처음에 1차 시도 때 이미 어느 정도 스텝이 좀 꼬인 측면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조본 입장에서는 이거를 더 추진하기가 제가 보기엔 동력을 많이 잃었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이거는 그 수사권에 대한 또 조정을 통해 가지고 경찰에 넘기든지 하는 그런 법안 획기적인 아예 방안을 달리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연장선으로 계속 끌고 가기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빠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의 상황 얘기해 주시죠. 이 공수처법 47조를 보면은요, 이 형사소송법 81조를 준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형사소송법 81조를 보면은 공수처가 수사 지휘를 할 수 있고 또 그 지휘를 통해서 경찰이 이거 영장을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에서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했을 때 이 모든 법적 충돌을 다 고려해서 발부했기 때문에 수사 권한에 대해서, 수사 대상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쟁점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영장이 나오기 전에는 가능했지만 영장 나온 이후에는 의미가 없는 말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 수사에 대한 권한은 있지만 공수처가 무능력했다는 것은 그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권한을 제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을 했었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그러할 능력이 없고 자신이 없었다면 빨리 경찰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협조를 구했어야죠. 그리고 전략적으로 1차 체포영장을 집행을 했을 때 전략적으로 경호처장과 차장부터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무력화를 시켜야 됐었죠. 예를 들어서 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미 체포영장 집행을 사실상 도와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왜?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도 군 부대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저지하는 것을 투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3차 저지선이었던 공간으로 들어가서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만 남았었는데 이것은 무능력했다라는 말밖에 저희가 할 말이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일 민주당은 쌍특검법과 관련된 재표결, 그러니까 내란과 관련된 일반 특검에 대한 재표결이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도 지금 공수처는 이래서 안 되고 검찰은 이래서 안 되고 경찰은 이래서 안 된다고 하면 이 내란 특검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특검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불만이 있다고 하시면 국민의힘도 민주당에게 말씀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럼 자체적으로 합리적이고 독소조항이 없는 일반 특검을 발의하겠다. 기다려달라라고 해서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일반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그야말로 수사 권한과 대상에 대해서 쟁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빨리 혼돈 상황을 끝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쌍특검이긴 뒤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경찰에서 공조본은 그대로 유지하겠지만 도와주겠다 이런 뉘앙스잖아요. 과연 그렇다면
2차 연장을 해서 2차 집행까지 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2차 집행을 시도를 할 거는 같은데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동력을 많이 상실했기 때문에 고민은 될 거고요. 그리고 2차 집행이 만약에 실패한다고 하면 더 이상 이 체제는 유지되기가 힘들 거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재집행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좀 낮다. 요번에 오늘 그 공저본이 최악의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네. 많은 선택지들을 좀 잃어버렸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2차 집행이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았는데 네. 그 시한이 오늘 자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경찰이 지금 오후에 들어가서 지금 체포를 해야 되는데 이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죠. 왜냐 경호처 직원들이 400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버스로 벽을 쌓았기 때문에 경찰 기동대라든지 여러 명의 공권력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체포영장은 사실상 유효기간이 끝났다고 보고 저는 공수처가 이것을 이 경찰에게 차라리 이첩을 해가지고 경찰이 다시 영장을 청구해서 제대로 된 체포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맞다. 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도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것도 궤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법원에 이의 신청을 냈지만 기각이 됐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공수처도 사실 능력이 부족함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이 영장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고 경찰이 이첩을 받아서 제대로 된 다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야기를 해주었다시피 이제 오늘 석동현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을 지원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경찰과 공수처 자체가 이 영장을 서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 그리고 수사권 자체가 없다라는 부분을 또 한번 강조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현 상황에 대해서 석동현 변호사가 얘기한 거는 네.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오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이걸 해소하는 방법은 아까 전에 봤을 때 경찰로 아까 전에 정리를 하든가 그러니까 일단은 수사권에 대한 논란부터 잠재워야 됩니다. 그 부분을 일단 없애고 그 이후에 정리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윤 대통령 측에서도 이거는 제안이 처음에 시작이 된 게 조사에 불응하면서 이게 체포영장 시도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사 과정이라는 게 지금 앞단에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불응 때문에 왔기 때문에 이 조사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도 만약에 권한을 갖고 있는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된다면 논란이 해소가 된다면 윤 대통령 측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대통령을 예우하고 또 실질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제안을 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국가적인 신인도 측면에서도 그렇고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측면에서 그렇고 또 국민들이 보기에도 더 이상 이렇게 관저 앞에서 양분되어 가지고 국론이 쪼개지는 이런 모습을 계속 가속화되는 거는 저는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 이제 이름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수사권 자체에 대한 논란이 영장을 발부받음으로써 끝나긴 했지만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하다 보니까 경찰이 일임받아서 아예 수사부터 시작하면 달라집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은 어떤 집행하는 기간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평생 검사로 살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검사 시절에 얼마나 많은 피의자와 참고인에게 소환장을 보내고 소환을 하려고 압박을 했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수사하고 조사하고 다 기소도 하고 했는데 정작 본인은 수사 기관의 소환 명령에 어떤 불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정치적으로 먼저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요. 대통령 측은 처음부터 공수처가 내란죄와 관련된 자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체 불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체포영장이 나오니까 법원의 영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서야 또 수사 권한과 대상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건데 지금 어쨌든 간에 이 공수처의 무능함으로 인해서 공수처법 47조와 47조가 충돌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체포영장에 대한 유효기간 좀 끝났다. 그래서 공수처법 17조에 보면은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할 수 있다, 없다라는 좀 애매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으로 좀 명쾌하게 해석을 제대로 한 다음에 경찰이 이첩을 해서 다시 영장을 받아서
다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한다고 하면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 측도 여기에 대해서 거부할 명분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일반 특검으로 가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일반 특검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시간이 출범하기가 최소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중간에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이러한 수사를 진행을 하다가 일반 특검이 출범이 되면 그때 넘기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론이 좀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 관저 앞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40여 명 정도 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뭐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나눠지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에 대통령을 지킬 것인지 보수의 가치를 지킬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 시간이 옵니다. 지금 대통령을 지킨다라는 거는 좀 개인적인 부분인 거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 대통령의 행동, 지금 계엄 사태에 대한 행동에 대한 지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계엄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지금은 수습과 정리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힘이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보수의 가치를 대변해서 잘 나타내는 것이죠. 예를 들면 국정을 안정화시키고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통합이 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러한 보수의 가치들의 기준에 삼아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그 대응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왜냐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민주당이 폭주를 하고 어떻게 보면 행정부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까지 하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시키면서 국정 마비를 지금 초래를 해놨습니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까지도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거를 제지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가라.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이 과정에서도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나중에 국론 분열의 근거가 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정리하고 가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보수의 가치와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이 탄핵 결과가 어떻게 예단을 할 수 없지만 만약에 탄핵이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과정까지를 두고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국정을 문란하게 하고 또다시 어떻게 보면 국정을 마비시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각종 음모론이나 아니면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내용들로 해가지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이렇게 하는 민주당과 그리고 진보의 가치가 다 빠지고 이재명 대표만 한 명만 남은 그 민주당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야 지금 보수가 그나마 희망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여당 의원이 40명이 가가지고 이렇게 대통령을 단순히 지킨다 무슨 이유로 갔는지에 대한 이유도 좀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그런 보수가 왜 그러면 이 자리에 왔는지에 대한 것도 분명해야 되고 단순히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걸로 가는 것은 저는 좀 위험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제가 주변에 이제 아주 보수 중에서도 찐 보수분들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대통령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거의 이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만 우려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가 지휘하고 있는 민주당이 너무 폭주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우려가 정말로 있다. 그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의 변화에도 일부분 반영되고 있다. 단순히 대통령에 대한 지지만이 아니라 그런 반감들이 녹여져 있다. 이런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히 보고 좀 잘 갈라서 취할 부분은 취하고 또 단절할 부분은 단절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은 조금 강한 부분을 고민하는 것 같아요. 고발까지 검토한다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논리에는 상당히 자기 모순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라고 다들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는데 탄핵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탄핵을 안 되는 것을 넘어서서 수사받는 것도 안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대통령은 성역입니까? 우리 헌법 제11조에 보면 법 앞에 성역이 없어요. 그리고 법원이 영장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발부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보수 정치의 이념과 가치입니까? 제가 아는 보수의 가치라는 것은 품격이고요. 법치를 지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능함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가 유능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법치를 지금 주장을 하면서 아니 수사를 안 받겠다고 하는 자체가 법치를 부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법과 법이 충돌을 하고 사인과 사인 간에 그리고 세력과 세력 간에 충돌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어디입니까? 법원입니다. 근데 이 법원의 판결까지 부정을 해버린다고 하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얼마나 혼돈 속으로 빠져들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민주당이 보기에는 지금 대통령 관저로 가신 국민의힘 현역분들은 아마도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 봐서 분열하면 망한다. 보수 정치가 괴멸할 수 있다라는 좀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할 때 이 국민의힘 현역 분들께서 만약에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이거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저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 때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이미 서명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 몰려가신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좀 설득을 해가지고 제3의 장소에서 수사를 받자든지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탄핵이 곧 인용이 되고 인용이 된다면 조기 대선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선거는 우리 정치 지형상 중도층에서 판가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상당히 난감한 처지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3분의 1 규모에 달하는 40명이 현역 의원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키겠다고 관저로 찾아가니까 이걸 개인 행동이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108명 중에 40명은 개인 행동으로 보기엔 너무 규모가 크다. 그래서 전 지도부가 지금이라도 빨리 이 사태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예. 여기 이제 이 경호처장이 이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직접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이유를 밝히기도 했는데, 즉 직무유기를 할 수 없다. 본인의 입장은 그 얘기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볼 텐데 앞으로 경호처는 협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 명확해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초반에 그 여러 수사권 논란이 있으면서 경호처가 좀 그런 부분들을 갖고 한번 막아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방향이 좀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타한 상황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아예 여기에서 지금 현행 체포 영장에 대한 것들은 이미 방향이 정해져서 국면이 새롭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경호처가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 상당히 낮아 보이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 앞서 얘기한 것처럼 경찰로 아예 이첩이 돼서 거기서 새롭게 연장을 하거나 해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경호처도 그 위법성 논란 부분은 해소가 됐다라고 만약에 판단이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최초의 원인으로 돌아가야죠. 그러니까 조사에 불응하면서 지금 이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것이 또 한 번 만약에 그런 위법성 논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경호처가 막아선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거는 국민 여론에도 좋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대통령 본인이 검찰총장을 했던 법치인입니다. 법치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약간 어폐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가 분명히 필요하고 그래서 앞단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그 과정으로 돌아가서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그 조사가 진행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거 막연히 막는다고 지금 해결될 부분은 아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경호처는 일단 이번 체포영장에는 직무유기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경호처는요 이번 영장만이 아니라 만약에 경찰이 사건을 이첩을 해가지고 다시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경호처 대통령 한남동 관저로 온다고 하더라도 네. 경호처는 대통령을 계속 지키려고 할 겁니다. 아하. 그런데 경호처는요 법적인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석도 해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그들은 그냥 대통령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막아주는 그야말로 경호를 하는 곳입니다. 대통령의 심기까지 경호하는 곳이 아니에요.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박종준 경호처장이 언론 앞에 무슨 기자회견 같은 걸 하신 것 같은데 본인이 법원의 판사입니까? 100번 양보해가지고 법률가입니까? 본인은 아무 그런 권한도 자격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본인이 무슨 자격으로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지 이거야말로 개변인 것이죠. 그리고 본인은 지금 내란 그 피의자 신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최상목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1차적으로는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경호처에게 협조를 지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회의적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일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어쨌든 대통령 경호처는 이번 영장 그리고 또 다음 영장에도 어떤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막아설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권권력을 다 투입을 해서라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명씩 1명을 들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저는 이 권권력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체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야기를 하셨길래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만약 이 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탄핵 얘기하겠다라고 일각에서 나왔어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네, 일각의 주장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날 정진석 비서실장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경찰 병력을 더 추가로 좀 지원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찰에게 지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의로운 경찰이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호처는 고립무원인 거예요. 외톨이인 거예요.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도 군 병력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막아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지금 맡고 있는 1차, 2차 저지선이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가 지금 이렇게 막아서 혼자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막아서고 있는데 저희 민주당이 보기에는 사실상 경호처도 한 400명 중에서 30-40명 정도 빼놓고 경호처의 차장이나 처장 등 빼놓고는 실질적으로 경호처에 대해 있는 정식 경호관 직원들은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회의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영장 집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면은 특수공무 집행 방해예요. 나중에 처벌받습니다. 다 체증에 의해서.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1차적으로 대통령이 해결해야 됩니다. 네.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서 나서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내가 수사에 협조하겠다라고 먼저 제안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는 마지막 남은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라고 하셨는데 앞서 저희가 이제 화면에 잠깐 나왔지만 이재명 대표가 책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그 일각에 이재명 대표가 들어가 있으면 민주당의 의견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 가장 높은 수위는 탄핵 아니겠습니까? 탄핵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럼 저희가 최상목 권한대행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응징을 하려고 했다고 하면 탄핵안을 꺼냈겠죠.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탄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헌법재판소가 정상화돼서 탄핵 심판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이 수사를 받아서 뭐 체포가 됐든 구속이 됐든 수사를 받아서 이게 형법상으로서 어떤 유무죄가 있는지에서 따지는 것이 중요한 거지 지금은 탄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네, 이렇게 일각이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이 입법부를 사실상 일당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당 체제라고 외면적으로는 보이지만 합의, 타협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그동안의 전통이 각 상임위에서 또 그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야가 대치를 할 때 이 극한 대립을 보이는 거는 원래 몇 가지 사안에 양보할 수 없는 사안에서 보여지는 것이고요. 90%가 넘는 대부분의 법안들은 거의 다 합의를 통해서 그것도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상임위도 운영되고 합의를 통해서 보완 심사가 이루어지고 법사위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왔어요. 그게 무너졌습니다. 이미 무너졌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 타협이나 합의에 대한 내용 자체가 꺼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민주당이 그냥 다 일방적으로 힘으로 몰아붙입니다. 이게 입법부의 지금 현재까지의 모습이었고 지금은 행정부 수장 노릇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수사 이렇게 해라, 체포영장 이렇게 해라. 그다음에 그거 안 되니까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당신이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일일이 지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권한을 굉장히 지금 넘어서 가고 있고요.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도 말을 안 들으니까 탄핵을 이미 시켰습니다.
그 비난 여론을 감수하고 이미 탄핵을 시켰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민주당이 지금 이러한 힘의 우위를 가지고 간 지가 꽤 됐습니다. 이게 힘의 우위라는 게 이제 완력이거든요. 이 의석수가 물리력입니다, 일종의. 그 물리력에 한번 취하면 완력에 한번 취하면 이게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상임위 독식도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그게 있어가지고 거의 독식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다음에 야당한테 주던 법사위 부분도 가져가고 그다음에 운영이 그렇게 파행이 됐습니다. 이 폭주가 한번 시작이 되면요. 그 힘을 버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난 여론 때문에 조금 자중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가능성을 굉장히 배제하기 어렵다. 그건 이미 몸에 배어버린 습성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와중에 이제 이 박종준 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라는 제보를 받았다라고 민주당이 주장을 하면서 경호처는 그런 사실 없다 반박하고 국민의힘 역시도 여기에 대해서 비판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얘기 좀 해볼까요? 근데 제보 다 얘기하는 것도 또 그래요. 네. 그런데요. 그런 것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국민의힘이 지난 비상계엄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난 작년 8월부터 지적을 했을 때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사실 저희도 비상계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지적을 하면서도 설마 그럴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비상계엄이 일어났잖아요. 비상계엄만 일어났습니까? 햄버거 보살부터 해서 뭐 사살, 체포, 여러 가지 어떤 도끼, 상상을 초월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저희 민주당에게 음모론이다? 그럼 이런 얘기 해볼까요? 얼마 전에 김민전 의원께서 무대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탄핵은 중국인들이 찬성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트랙터가 서울시내 중심으로 들어왔다 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김민전 의원 그 중국인들 한 번이라도 만나봤을까요? 트랙터 한 번이라도 만져봤을까요? 저는 어떻게 과거의 학자로서 객관적인 논증에 의해서 연구를 하시는 학자가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스티븐 레츠비키라고 유명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음모론을 주장하는 세력은 정치 세력은 제 집권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더 이상 민주당을 향해서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실탄을 발포하게 되면요, 이거는 그냥 경호처가 스스로 죽겠다는 소리예요. 저는 굉장히 신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음모론이 비상계엄도 그때 있었지만 말씀하셨다시피 근데 그거가 다가 아니에요. 그때 음모론을 지적한 부분들은 각종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음모론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들을 지적한 것이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경호처를 좀 궁지로 몰아보려는 그런 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음모론은 이 여야를 따질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각종 음모론이 양산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이 음모론이 국가의 분열, 국민들의 분열을 굉장히 가속화시켜요. 그리고 서로 돌이킬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몰고 갑니다. 음모론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설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음모론은 굉장히 자제해야 된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국가 그리고 국민 이 여론이 굉장히 분열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음모론 제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런데 제보라는 익명성에 자꾸 기대서 하나 둘씩 던져요. 이런 부분들은 정치로 봤을 때 통합을 어떻게든 가져가려고 노력해야 되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리고 분열을 막아야 되는 그 정치의 본분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저질 정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반론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과거에 민주당에서 음모론, 그러니까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음모론을 제기했다고 했을 때 그게 뭐가 잘못된 것이죠? 아니 정확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저희가 최초에 비상계엄과 관련해가지고 음모론을 제기할 때요. 음모론이 아니지만 충암고라고 얘기를 했어요. 충암고 라인. 충암고가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장관 2명의 후배고요. 방첩사령관. 지금 방첩사령관이 이번 계엄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그러면 이 방첩사령관과 관련해가지고도 이제는 재작년이 됐습니다. 방첩사에 3가지 주요 보직이 있습니다. 사령관과 참모장과 기획관이 있는데 이 3명을 한꺼번에 교체를 했어요. 이것은 방첩사 역사의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 정보를 다루는 예민한 기관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바뀐데 한 번에 바뀌었다는 이런 것들 이런 인사들이 다 시그널이었고 그 시그널에는 충암고가 있었고 충암고는 대통령의 후배다라고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저는 얘기를 했지만 그것을 국민의힘에서 비웃었을 뿐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탄핵 심판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탄핵 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라는 건데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탄핵안에서 이 내란죄 부분을 뺀 것을 가지고 여야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뭐 국민의힘에서는 안고 없는 찐빵 얘기를 하면서 이거 문제가 심각해서 아예 탄핵 의결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고 이거는 기존에 했던 것과 큰 차이 없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헌법재판소에서는 오늘 얘기가 이 부분은 규정이 없다. 따라서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는 말했습니다. 그게 나오면 이제 답이 되겠지만 여기에 대한 의견은 좀 듣겠습니다. 내란죄가 지금 민주당이 그 계엄 사태 이후로 매일 얘기하고 있는 게 내란 공범, 뭐 내란 선전죄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탄핵 소추안을 그 국회에서 가결할 당시에도 내란이 핵심 항목이었어요. 그러니까 내란은 이번 탄핵 소추의 뿌리이자 줄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키고 헌재로 넘어갔는데 헌재로 넘어가니까 내란을 빼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너무나 상식적으로 일단 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의도가 너무 명확하다. 탄핵 시판 자체가 일단은 빨리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국정마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빨리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180일이라는 마지노선을 정해놓은 거고 그것까지 안 갑니다, 보통. 그래서 빨리 진행되어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이거를 걷어내서 더 빨리 진행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의 의도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냥 이재명 대표가 2심 재판 나오기 전에 탄핵을 종결해야 된다. 정치적 의도가 너무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나? 특히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헌재가 판단하고 또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나 이 과정들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나왔을 때 국민들이 수긍을 하고 이 국론 분열이 적어집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무리하게 뭔가 현상 변경을 시도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또다시 이 탄핵 결과가 나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나오고 또 국론이 또 지극히 쪼개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 이건 너무나 가볍게 접근하는 것 아니냐. 내란을 빼자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또 정치적 의도로도 너무나 불합리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요. 이 내란죄를 뺐다는 말부터가 잘못된 말이기 때문에 정리를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법상의 내란죄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헌법에서는 비상계엄인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내란죄하고 비상계엄하고는 같은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는데 이 비상계엄이 절차상으로도 그리고 헌법상으로도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내란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란죄를 뺀 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폭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아내는 가정법원에 가가지고 제가 남편에게 폭행당한 것이 이혼 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라고 판단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헌법재판소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한 것이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까 안 됩니까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징계 절차인 거예요. 그래서 파면해야 된다 안 된다인 겁니다. 또 두 가지 트랙으로 이 내란죄라는 것은 형법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게 내란죄인데 예를 들어 선관위에 가서 뭐 5명을 압류를 시키고 국회 창문을 깨고 들어오고 총을 가져오고 실탄을 가져오고 이런 것들 중에서는 죄가 되는 것도 있고 죄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형사재판에서는 일일이 하나하나를 따져서 이것은 모두 합쳐보니까 징역형입니다. 벌금형입니다. 이렇게 양형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와 형사재판의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내란죄를 뺀다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고 이것은 오히려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를 해버리면 이 증거는 다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모든 증인들을 다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판사가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거죠.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재판 지연을 우려하기 때문에 빠른 재판,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한데 국무회의를 거쳐야 됩니다. 자, 그럼 국무회의 거쳤습니까? 그리고 국무회의 중에서 부처 장관들이 서명을 했습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불량배가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맞서는 것이지 내란죄를 뺐다는 것은 좀 잘못된 표현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의견이 다르잖아요.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떤 예상을 하시나요? 지금 제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좀 예견하기는 어렵고요. 좀 법리적인 부분도 껴 있을 거기 때문에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헌법재판소가 이 판단을 함에 있어서 아까 좀 전에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결론을 내든 간에 그 납득할 만한 쉽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탄핵 심판이 나중에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논란거리가 있으면은 이거는 굉장한 공론 분열을 이어질 수밖에 없고 만약에 그 상황에서 인용이 돼가지고 조기 대선으로 간다. 그럼 그 대선은 굉장히 심각한 대립 국면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우려를 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어떤 충분한 결정을 하겠지만 그 결정에 있어서는 내용에 있어서는 여든 야든 그리고 국민들이든 어느 정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제시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우려에 좀 의견을 전합니다. 예. 그럼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꼬투리를 잡히지 않으면서 끝내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왜 자꾸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는 꼬투리를 잡히는 거냐라고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꼬투리를 잡히는 거냐라는 표현보다는 저희는 자꾸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딴지를 걸고 트집을 잡는다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재판 준비 기일이 있었잖아요. 이 재판 준비 기일의 정의가 뭡니까? 재판이 복잡하기 때문에 쟁점을 정리하고 또 증거도 정리를 하고 이것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제대로 된 빠른 재판을 하기 위해서 피고 측과 원고 측이 서로 간에 재판부 앞에서 협의하는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서 딴지를 건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또 2017년에 권선동 지금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 탄핵 심판은 징계 처벌이지 형사재판이 아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형사재판과 관련해서 증거 부동의 다 얘기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권선동의 적은 권성동이란 말이 좀 한가에 놔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명쾌하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뭐 받아주지 국민의힘 측 의견을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도 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된 가처분도 있기 때문에 뭐 두 개 다 속도를 좀 낼 것 같긴 합니다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도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해야 된다. 가능하다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두 개가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덕수 권한대행 총리 부분도 지금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국정의 마비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대통령 탄핵 사유와 연관되어서 지금 탄핵을 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해서 결론을 빨리 내줘야 된다. 지금 최상목 체제도 한계가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권한대행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지 지금 그 한덕수 총리가 지금 직위가 해제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들을 빨리 회복시키는 것은 대통령이든 그다음에 뭐 그 총리든 크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느 한쪽이라도 빨리 가능한 부분은 해야 된다. 두 분 중에. 근데 아무래도 대통령이 조금 더 신중하고 판단이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 총리에 대한 판단부터 빨리 좀 가능하면은 빨리 해서 일단 국정 안정에 대한 시스템은 최소한 마련해 놓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잘 판단을 하겠지만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가능하다면 한독수 권한대행과 관련된 문제도 빨리 결론을 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명쾌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한독수 권한대행 탄핵과 관련해서 쟁점 사항은 이게 국회를 통과할 때 151석이냐 200석이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200석으로 탄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 한 명입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직무 정지된 것이지 대통령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한 151석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헌재가 빨리 결정을 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쌍특검법 얘기도 끝으로 간단히 해볼게요. 내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탈표가 어느 정도 나오냐라는 것으로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전망 듣겠습니다. 일단 현재는 위헌성이 국민의힘이 지금 반대 이유로 삼았던 위헌성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부결이 된 다시 또 이렇게
지금 부결이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꺼내드는 것도 또 하나의 정치 공세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계엄 사태 이후로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수당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폭주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결속하는 분위기들이 좀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번에도 부결은 좀 예상이 됩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거를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자안을 만들어서 위헌성을 제거를 한 독자안을 만들어서 하루빨리 이거를 놓고 테이블에 올려놓고 야당과 분명히 협상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 무한정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아마 그런 부분에서 야당이 또 그런 부분 압박하기 위해서 이번에 꺼내는 의도도 좀 있어 보입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자꾸 의회에서 독주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독주란 표현도 잘못된 겁니다. 민주주의 원칙이 뭡니까? 아니 두 개의 세력이 계속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론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민주당이 의회에서 다수당인 거예요. 이 다수당은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국민께서 만들어주셨다 이 말씀 드리고요. 이 특검법과 관련해 가지고는 국민의힘이 만약 본회의에서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최소한도로 지도부가 발표를 해야 됩니다. 뭐를 발표하냐? 우리가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는 독소 조항과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소 조항 없는 합리적인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그리고 그 발의안을 가지고 민주당과 만나서 합의하겠다라고 반드시 말을 하셔야지 이러한 과정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특검법 재표결에 반대하는 것은 민의에 어긋난다. 이런 말씀 드리고 민주당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는 누가 수사를 하더라도 공정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무조건 안 된다, 반대만 하지 마시고 빨리 특검법 발의하셔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